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사건은 2014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사건은 정말 막장 중의 막장.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도나는 1954년 4월에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브라더 한 명이 있고 시스터 한 명이 있고 그냥 평범한 미국의 작은 마을에 있는 가정이었어요.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였고요. 아빠 조지는 카우프만 카운티에 있는 연방 교도소에서 시큐리티로 일을 했습니다. 이 도나가 살던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 교도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도관이거나 청소부거나 음식을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거나 다 이웃 주민들이자 동료인 관계가 많았다고 해요. 도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일하고 있던 교도소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다들 그랬대요.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친구였어요. 같은 반 친구들. 근데 미드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시골 마을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도시로 엄청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어요? 특히 미국의 시골들은 정말 속된 말로 깡촌? 뭐 그런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루해. 나는 언제 돈 벌어서 도시로 나갈 수 있어?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일상, 교도소에서 경비로 일하는 거? 이건 나랑 어울리지 않아. 늘 도시에서 사는 커리어 우먼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나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녀가 교도소에서 일하다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죄수랑. 도나보다 나이가 3살 많은 다니엘 스크리보였어요. 그는 무장 강도 혐의로 3년형을 받고 이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어요. 처음에 도나가 이 남자를 만난 건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금지된 사랑 뭐 이런 짜릿함이 있었겠죠. 근데 1978년에 다니엘이 석방되거든요. 도나가 24살 때예요. 다니엘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도나, 나랑 함께 내 고향 미시간으로 가지 않을래? 거긴 여기 시골과는 달라. 도나는 솔깃했죠. 도시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진심으로 다니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둘이 결혼을 합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지만 말릴 수는 없었죠. 이렇게 도나와 다니엘이 함께 미시간으로 떠났어요. 미시간은 미국의 북동부고요. 캐나다와 미국이 만나는 국경에 있는 주예요. 미시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디트로이트입니다. 한때 정말 잘 나갔던 도시죠. 거의 샌프란시스코처럼 승승장구했는데 이 지역에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경제 기반도 약화되면서 지금은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잘 나가다가 침체된 도시 중 하나예요. 디트로이트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세인트 클레어 슈어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쇼어스가 해안, 호숫가 그런 뜻이거든요. 물이 있는 그 주변을 쇼어스라고 하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 있는 휴론 호수와 남쪽 이리 호수 사이에 끼어 있는 하트 모양의 아주 작고 귀여운 깜찍해 보이는 세인트 클레어 호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호수가 큰 호수들 사이에 이제 끼어 있어서 작아 보이지 실제로 서울 면적의 2배나 되는 그런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이름을 따서 세인트 클레어 쇼어스라는 도시가 생겼어요. 이곳에 도나와 다니엘 부부가 정착을 했어요. 다니엘은 페인팅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나름 수입이 좋았다고 해요. 꾸준히 일하면서 돈도 좀 모으고 이 부부는 중산층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집도 하나 장만을 합니다. 1978년에는 아들 제이슨이 태어나고요. 81년에는 둘째 아들 램지가 태어났어요. 도나는 이제 바라는 게 없었어요. 내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훌륭한 엄마가 돼야겠다.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그랬듯이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램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도나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원래 전업주부였는데 나도 밖에서 일을 좀 해볼까? 그녀는 지역 컬리지에 있는 간호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서 나중에 간호사로 일을 시작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밖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는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의 삶도 전념했어요. 또 도나는 특히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들 제이슨과 램지가 이 사립학교 카톨릭 스쿨에 다녔는데 얘네가 이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유니버시티도 졸업하고 직장도 잘 구했으면 좋겠다. 그게 도나의 꿈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들들 성공시킬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나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이미지, 엄마로서 내가 뭘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여겼대요. 이게 안 좋게 보면 좀 극성맞은 치맛바람이 센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도나와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첫째 아들 제이슨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엄마, 나 대학 안 갈래요. 나 소방관 될 거예요. 이렇게 통보하고 집을 나갔어요. 디트로이트로 이사해버렸어요. 소방관 당연히 훌륭하고 좋은 직업인데 도나는 아들이 대학에 가길 바랬거든요. 여기서 그녀는 대실망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을 가야지 소방관이 되겠다고? 근데 제이슨이 이런 엄마의 기대를 무시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도나는 이 둘째 램지에게 집중을 해요. 다행히 램지는 엄마 말을 잘 들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시간의 웨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입학을 해서 회계를 전공합니다. 나중에 공부도 잘 마치고 이 회계 관련 회사에서 취직도 잘했어. 누가 봐도 이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램지의 스마트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에게는 좀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좀 조울증이 심했고 짜증도 잘 내고 화가 많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직장 생활이 잘 맞지 않았어요, 램지랑. 일하다가 보스에게 한 소리 들으면 그걸 못 참고 화를 내고 동료들이랑 갈등도 심했고요. 여러 번 회사를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 램지는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나는 조직 생활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고 회사를 때려치운 거예요. 이때 램지의 나이가 29이었거든요. 그래도 뭔가 일을 하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램지는 이 아빠 다니엘이 하고 있던 사업을 돕기로 해요. 이 램지가 조울증으로 고생은 좀 하고 있었지만 아빠랑은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엄마 도나는 매일 공부해라, 뭐 해라,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는 반면에 다니엘은 유일하게 램지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여전히 페인팅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기엔 잔디 깎는 일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이젠 부자가 함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는 램지도 문제 없이 매일매일 행복한 일과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도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죠. 내가 우리 아들 어떻게 화이트 칼라 만들었는데 사립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이제 곧 회계사가 될 앞날이 창창한 앤데 지금 아빠랑 페인팅을 한다고? 램지는 아빠와 함께 일하는 게 어떤 일보다 재밌고 보람 있었는데 도나가 원했던 아들의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에 램지의 30살 생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램지가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다가 싸움에 휘말린 거예요. 뭐 치고받고 싸웠나 봐요. 그러다 램지가 바닥에 넘어져서 뒹굴었는데 이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쿵 부딪히면서 이 피가 철철 납니다. 바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긴 했는데 심각한 뇌진탕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의 위협을 준 건 아니었지만 이날 이후부터 머리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램지의 조울증 이런 정신병들이 더 악화됩니다. 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툭 하면 길 가다가 시비 붙어서 맞고 때리고 나이가 30인데 이제 이 증세는 점점 심해져서 어쩔 때는 누가 내 음식에 독을 탔어. 아니면 내 입안에 누가 칩을 심어 놓고 날 도청하고 있어. 이런 망상까지 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도나와 다니엘은 안 되겠다. 이때 램지가 혼자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이 부부가 자기네 집 살고 있던 집 근처에 콘도를 하나 구해주고 조금 가까이서 살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램지가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또 엄마 도나는 법원에다가 램지의 후견인 신청을 했어요. 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내가 얘를 좀 관리해야겠다 신청을 했는데 램지는 이게 또 불만인 거예요. 엄마, 나 괜찮아. 나 멀쩡한데 왜 내 후견인이 엄마가 되는 거야? 나 지금 30살이야. You know? 도나와 다르게 아빠 다니엘은 아들의 입장을 지지해줍니다. 그래, 너가 다 컸는데 후견인이 지정할 만큼 상태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도나와 다니엘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자, 결국엔 후견인 지정은 하지 않았는데 대신에 이제 램지가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선 램지에게 보호 관찰 대상이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3년 봄에는 다니엘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과거에 다니엘이 20대 때부터 마약 중독이었대요. 그때 C형 간염에 걸렸는데 그 뒤로 평생을 약을 달고 살았던 거예요. 50대 후반까지. 근데 2013년도에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결국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악화됐어요. 결국 그는 치료도 못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대신에 도나가 간호사니까 이 병원에 얘기해서 몰핀을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이 몰핀은 마약성 진통제예요. 이제 그걸 도나가 집에서 다니엘에게 투약을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런데 다음날 다니엘은 세상을 떠났어요. 검시관은 다니엘 시신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 다니엘에게 투여된 몰핀이 이 기준치를 너무 초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날 도나가 몰핀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병이 비는 거예요. 이 한 병 안에 든 약물은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이었어요. 병원에서 이게 어디 갔냐 물어보는데 도나는 모르겠어요. 어디 갔을까요?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도나가 이 검시관이랑 따로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하거든요. 저 닥터, 아무래도 그 몰핀 우리 아들이 챙긴 것 같아요. 이 램지가 요즘 정신 상태가 좀 그래요. 근데 이 대화 나눈 걸 램지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막 펄펄 뛰면서 엄마 내가 몰핀 가져갔다고? 절대 아니야. 그거 혹시 엄마가 아빠한테 놔서 그래서 아빠가 죽은 거 아니야? 누나는 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니까 막 어머 얘가 미쳤어? 너 정신병이 아주 제대로 도졌구나. 아들을 걱정합니다. 정신 상태가 좀 심각하다고. 그리고 지금 도나의 심정. 30년 넘게 지내온 남편을 잃었어요. 또 아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엄마 보고 아빠를 죽였대. 이렇게 모자지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도나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냅니다. 참고로 다니엘의 시신은 화장됐어요. 여전히 몰핀 한 병은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에 도나는 램지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어요. 막 엄마가 아빠를 죽였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근데 그럴 거면 이 램지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의사소견도 중요한데 이 이웃 주민들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이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램지를 병원에 입원시켜 주세요. 이런 청원서가 또 있어야 한대요. 이 주민들의 서명이 있는. 도나는 이걸 열심히 받으러 다녀요. 근데 이웃 주민들의 의견이 반반이었어요. 어떤 주민은 우리가 봤을 땐 램지 멀쩡해 보이는데요? 이런 주민들도 있었고 또 나머지는 사람 일 혹시 모르는 거다.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예방 차원에서 램지를 입원시키자. 그런 주민들도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서류를 들고 다녀. 엄마가 내밀면서 우리 아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안 돼요. 램지는 내가 봤을 때 멀쩡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들 좀 걱정스러워서 서명을 해주지 않을까요? 아무튼 결국엔 램지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동시 도나는 램지의 후견인이 됩니다. 이후엔 도나가 램지에게 하는 통제가 더 심해졌어요. 나중에 램지가 퇴원을 해요. 그러고 나서 도나 집에서 둘이 함께 사는데 램지는 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젠 엄마가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성인인데 30살이 넘었는데 왜 이런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야? 이 모자가 매일같이 싸웁니다. 이제 도나도 점점 지쳤죠. 그래, 그럴 거면 집을 나가. 이렇게 모질게 말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이 아들이 내가 없으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 걱정도 되고. 그런데 사실 도나에겐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망하기 8달 전에 도나는 자기 고향인 텍사스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 한번 와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어린 시절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느낌이 쎄하죠. 이 며칠간 지내면서 둘이 이제 옛날 추억에 사로잡혀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미시간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후에도 둘은 계속 연락하면서 지냈대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그러다 다니엘이 사망하게 됐는데 이 전 남친이 도나야, 너 너무 힘들면 텍사스로 와. 여기가 네 고향이잖아.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도나는 혼자 갈 순 없었죠. 이 아픈 아들 램지. 그래서 램지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텍사스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자. 지금 다니엘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 미시간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램지는 아니 갈 거면 엄마 혼자 가. 내 고향이 미시간인데 내가 왜 텍사스에 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 일로 모자 사이가 점점 나빠지는데 이 집에 큰 사건이 생겼어요. 2013년 7월 31일이었어요. 다니엘이 사망하고 몇 달이 지났어요.
도나랑 램지가 살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여긴 조용한 동네였는데 이 소방차랑 경찰차 오고 난리 났어요. 또 불이 잠깐 붙었다가 꺼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집이 그냥 활활 타고 있었어요. 마침 도나는 불을 빨리 발견해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911에 신고도 하는데 램지는 아직 이 집의 지하실에 있었어요. 이 나무집인데 화염에 휩싸여서 막 활활 타고 있어. 근데 보통 불이 났어요? 엄마는 밖에 있고 아들은 지금 불길 속에 있어? 그럼 엄마는 울부짖고 막 아들을 구하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옆에서 이웃들은 말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엄마의 모습 아니에요? 도나는 가만히 서서 아이 911 언제 오나? 이 모습을 이웃들이 보는데 조금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자, 얼마 뒤에 구급대가 도착하고 다행히 램지가 불길 속에서 구출이 됐어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는데 근데 의사가 이것저것 검사를 해봤더니 이 램지 몸에서 약물이 검출된 거예요. 자낙스라는 성분인데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뭐 이런 증세가 있을 때 먹는 신경 안정제입니다. 램지는 원래 이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램지의 몸을 검사했더니 이 약물이 처방된 그 기준 양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한 알씩 먹는 거다 처방을 했다면 한 세 알씩은 먹은 거예요. 의사는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약을 먹을 때 도나의 도움을 받아서 복용을 했대요. 근데 도나가 간호사 아니에요. 또 엄마니까 좀 상태가 나빠져서 평소보다 많이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행히 이 화재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경찰관이랑 소방관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했어요. 불은 지하에서 시작됐대요. 이 온수탱크 근처에 안 쓰는 옷이나 뭐 이불 이런 걸 쌓아뒀는데 거기서 불길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긴 평소에 램지가 담배를 피우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도나는 혹시 아들의 짓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화재는 사고로 종결이 됐어요. 이제 이 불 때문에 모자가 집을 잃었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시 지으려면 1년은 넘게 걸리는데. 그러니 도나는 다시 램지에게 텍사스로 가자. 거기로 가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자. 포기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램지랑 또 싸워요. 램지는 매일같이 친구들에게 나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소연했어요. 또 도나는 이제 혼자서는 램지 설득이 안 되니까 첫째 아들 제임스에게 부탁도 해요. 네가 동생에게 잘 얘기해봐. 근데 제이스는 엄마 램지는 내가 봤을 때 괜찮아. 아프지 않아. 엄마가 후견인 맡은 거 그거 포기해. 그래야 램지랑 갈등이 없을 거야. 제이스는 램지가 조울증이 있고 약을 먹을 정도로 힘들어한다. 이제 그건 맞는데 엄마가 후견이 될 정도로 사리분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장애는 아니다. 의견이 갈리는 거죠. 엄마는 내가 램지를 돌봐야 한다. 근데 정작 램지 본인이랑 형, 또 이웃 주민들 일부는 램지가 괜찮아 보이더라. 그럼 의사는 뭐라고 했을까? 이 의사는 램지가 약을 복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진단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이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가장 정확한 것 아닐까요? 아무튼 이 모자 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램지가 살고 있던 콘도로 이사를 갑니다. 안 그래도 둘이 자주 다투는데 이 공간도 하우스보다 좁은 물리적으로 자주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2014년 1월 26일 램지가 갑자기 시종됩니다.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램지가 산책하러 간다고 하면서 나갔대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도나는 다급하게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를 했어요. 당시 1월이에요. 이 미시간 날씨가 엄청 춥거든요. 해마다 동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날씨에 램지는 셔츠 하나에 얇은 파자마 바지 입고 자켓 하나 걸치고 밖을 나갔대요. 도나는 당연히 램지가 곧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다급하게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들은 가장 먼저 램지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고 전화 기록도 열람을 합니다. 근데 이게 통신사에 요청을 하고 그 내역을 받는 데만 며칠이 걸린대요. 그래서 일단 요청을 해둔 상태였어요. 근데 램지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드디어 램지가 너무 지쳐서 엄마를 떠났구나. 어디 친구 집에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대요. 별로 걱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램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안 되겠다. 빨리 실종 전단을 만들어야겠다. 도나한테 램지 잘 나온 사진 있으면 하나 주세요. 요청을 했는데 이 도나가 사진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이유가 램지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싫대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실종됐는데 빨리 전단지 뿌리고 찾으려고 막 해야 되는 게 엄마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어쩐지 도나의 반응은 좀 다르죠. 그리고 며칠 뒤에 경찰이 램지의 통화 내역을 받았거든요. 근데 램지 실종되고 그 이후에 램지 친구들, 이웃들 계속 램지에게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램지를 애타게 찾았는데 근데 단 한 사람만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바로 엄마 도나. 아니 실종 신고만 했지 아들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도나에게 계속 연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통화 기록에 대해서 경찰이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아들이 실종된 뒤로 왜 전화나 문자는 안 해보셨나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후로 도나랑 연락이 두절됩니다. 1월 30일 램지가 실종된 지 나흘이 지났어요. 여전히 램지는 실종 상태이고 도나는 연락을 안 받아요. 자, 그런데 한 여성이 눈 내리는 시골길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뭔가를 발견합니다. 검은색 봉투 안에 그 위에 이제 눈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은 호기심에 차에서 내려서 그 봉투 안을 열어봤어요. 근데 마치 동물의 사체처럼 이 내장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성은 막 깜짝 놀라서 그냥 무시하고 다시 차를 타고 가던 길 계속 갔어요. 근데 얼마 뒤에 또 그런 비닐봉투가 보이는 거예요. 2개, 3개, 4개.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시신이었어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톱날도 있었고요. 불에 타다가 남은 여자의 옷이랑 서류도 있었고 코카콜라 병도 있었어요. 이 끔찍한 현장은 바로 이제 뉴스에 속보로 나옵니다. 디트로이트 북쪽 50마일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 현장은 정말 끔찍했어요. 경찰들, 언론, 주민들 다 경악. 여기가 고속도로예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그냥 도로에 띄엄띄엄 갓길에 검은색 비닐봉투가 한 6개에서 8개 정도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안에는 토막난 사람의 시신이 12개로 절단돼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흔히 이런 쓰레기 봉투 자주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시신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사람을 살해했고 절단해서 고속도로 운전하게 가면서 그냥 툭툭툭 뿌린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경악스러운 짓을 저질렀을까요? 이 소식이 미디어에 알려진 뒤에 도나가 마침내 경찰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동안 연락 안 받다가 먼저 연락을 한 거예요. 저기 형사님, 오늘 시신 발견됐다고 하던데 혹시 그거 램지 아니에요? 빨리 신원부터 확인해 주세요. 경찰들은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 시신이 램지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 상태가 너무 잔인하니까 이거 약간 범죄 조직이랑 관련 있지 않을까? 마피아의 소행인가? 이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런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도나가 연락이 와서 이 실종된 자기 아들 사건이랑 이 토막 시신 사건에 연결 지으니까 의아한 거예요. 경찰은 이 토막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동안에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남학생이 이 길을 운전해서 가다가 한 여성이 비닐봉투를 버리는 걸 봤다. 그 여자는 긴 갈색 머리를 한 백인이었고 은색 SUV를 몰고 있었다. 처음에 이 학생은 저 아줌마가 죽은 개를 버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뭔가 묵직하고 그러니까 흐물흐물한 그런 동물 사체 같은 걸 버리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뉴스 보니까 이 토막난 시신이 발견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얼른 경찰에 제보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도 있었어요. UPS 택배 운전 기사님인데 시신 발견 장소 근처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실버 SUV를 탄 백인 여성을 봤다 제보를 합니다. 경찰은 바로 CCTV를 확인하는데 이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여성의 얼굴을 바로 정확하게 식별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 사이 이 시신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바로 도나가 예상한 대로 램지였어요. 부검 결과 사인은 교살로 인한 질식사, 그리고 사망하기 직전에 다량의 신경안정제,
이 자낙스가 투여됐다고 밝혀졌어요. 예전에 화재 사고랑 마찬가지로 이 처방전에 적힌 기준 양보다 이 램지 몸에서 훨씬 더 많은 치사량에 가까운 그런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또 그의 시신은 정확히 14개로 토막나 있었고 오른팔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들은 그 부검 결과 보고서 쉣! 야, 빨리 도나 잡아와. 도나랑 바로 인터뷰를 했어요. 도나는 일단 아들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이렇게 뭐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무슨 연기하듯이 우리 아들 한 2초 정도 슬퍼하다가 경찰이 다른 질문을 하면 눈물을 1도 흘리지 않고요. 뭐라고요? 금방 이성적으로 변해서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I know that you'd like it if you'd seen the videos, the TV reports. Walker St. Clair County. We believe that that's your son. I'm sorry. Did he have friends in St. Clair County? 경찰들은 그간 도나의 행동들 전화 안 받고 램지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충분히 이 램지를 살해한 범인으로 도나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엄마가 아들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살해한다고? 믿기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나에게 여기 고속도로 근처에 가지 않았냐 이제 물어봤는데 과거에 이제 몇 년 전에 환자를 만나러 간 적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지역을 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경찰에게 CCTV 장면 있죠. 주유소에서 찍힌 여성. 처음엔 화질이 흐려서 누군지 잘 몰랐는데 이게 도나라고 추정을 하고서 보니까 이 도나 얼굴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용의자의 차량인 은색 SUV 도나의 1990년식 쉐보레 블레이저와 동일했습니다. 경찰은 도나 지금 여기 주유소에 찍혀 있는데 진짜 고속도로에 안 갔어요? 그제서야 그녀는 생각해 보니까 램지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긴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났네요. 진술을 번복했어요. 경찰은 도나가 범인이다. 이 아픈 아들 데리고 있으면서 심신이 조금 지쳤고 결국엔 아들을 살해한 것이다 추정을 했어요. 하지만 도나는 절대 아니라고 끝까지 저는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범인 찾아주세요. 도나가 취조를 받고 있는 동안에 경찰이 램지의 콘도를 수색했어요. 여기서 도나랑 램지가 함께 살고 있었죠. 근데 이 문을 열자마자 이 표백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조, 침실, 바닥에 있는 카펫, 혈흔이 남아있어. 이거 없애려고 표백제로 열심히 닦은 그런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도나의 차량도 이제 한번 보려고 수색하려고 하는데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나가 타고 다녔는데 없어요. 알고 보니 도나 본인 차, 이 쉐보레랑 램지의 차, 이 차 2대를 어떤 자선단체에 기부한 거예요. 도나가 이 단체에 직접 연락해서 빨리 좀 와서 차 좀 가지고 가세요. 제가 기부한다니까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경찰은 이 차들 다시 돌려받아서 수색을 해보니 도나의 차량 내부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램지의 혈흔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도 많아요. 이 DNA 테스트도 하는데 램지의 시신에서는 도나의 DNA가 발견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시신이랑 같이 발견된 것 중에 코카콜라 병이 있었죠. 거기서 도나의 DNA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정말 좀 그런 게 이 도나가 자기가 이렇게 마시고 남은 그 콜라병 쓰레기 아니에요. 그거랑 아들 시신을 그냥 창밖으로 내던진 거예요. 이 뭐 아들의 시신을 콜라병이랑 같은 수준으로 본 거예요? 그런 취급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은 램지의 이웃 주민들과도 인터뷰를 하는데 이 주민들 중에 한 명은 이 램지가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이미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언제부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고약한 악취가 났고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이런 톱 소리가 났대요. 근데 원래 램지 집이 공사 같은 걸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전부터. 그래서 그냥 뭐 아직 공사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런 이웃 주민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도나를 램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5년도에 도나의 재판이 열렸어요. 검찰이 주장한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2014년 1월 어느 날
도나가 램지에게 신경 안정제를 과다하게 먹였어요. 이 램지가 처방받은 자낙스가 3개월치였대요. 90일. 근데 나중에 경찰이 램지 콘도에서 약통을 발견하거든요. 약통 안에 딱 하나를 남아 있었대요. 얼마나 많은 약을 복용한 거예요? 이렇게 램지가 정신을 잃자 도나는 그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고 욕조에서 시신을 토막냈다. 살해 동기는 명확하진 않지만 이건 검찰의 추정이에요. 이 도나가 남편 다니엘 병수발 들면서 되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남편 보내고 나서는 아들이랑 여전히 갈등하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아들을 살해했다. 그리고 텍사스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도나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어요. 제가 아들 시신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법정에서 해요. 이 모든 것을 지시한 범인이 따로 있대요. 자, 이건 도나의 주장이에요. 이 램지가 실종되기 하루 전인 1월 25일에 도나가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가 램지 방에 잠시 들렀대요. 근데 램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있었고 검은색 옷으로 자기 몸을 감추고 스키 마스크까지 쓴 그런 남자가 서 있었대요. 총까지 들고. 자, 그러면서 도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램지를 목졸라 죽였어. 그리고 당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 첫째 아들 제이슨이랑 너도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도나가 이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토막내고 유기했다 주장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남자가 시켜서 같이 톱 사러 그 로즈라는 철물점에 다녀오기도 했고요. 집에서 시신을 절단하고 고속도로에 버리는 것도 다 이 남자가 시켜서 한 일이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도나의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해서 신고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검찰이 그럼 그 남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 뭐 키, 목소리, 걸음걸이, 체격 뭐 이런 단순한 것도 모른대요. 내가 엄마라면 어떻게든 기억을 해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또 경찰이 도나가 톱을 사러 갔다고 했던 로즈의 카메라를 확인하거든요. 도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들어와서 톱을 구매합니다. 이 남자 어딨냐 물어보니까 차에 숨어 있었대. 그럼 직원에게, 그 계산하는 직원에게 도와달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걸까요? 뿐만 아니라 이날 시신 토막내고 비닐봉투에 일부를 담아서 쓰레기장에 버렸대요. 이것도 이 남자가 시켜서 한 일인데 도나가 쓰레기장에 갔을 때 한 이웃 주민을 만났거든요. 정말 평소 모습 그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요. 근데 도나는 이때도 그 남자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대. 그래서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남자가 시켜서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실종 신고하러 경찰서에 갔을 때도 그 남자가 밖에서 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협박받고 있는 사람이 경찰서에서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이 말을 왜 못해요? 아니, 그 남자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충성을 다해?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 재판장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나는 검찰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네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 명확한 게 없어요. 도나의 변호인은 램지의 시신에서 DNA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증거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뻔뻔하게도 도나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 혈액으로 DNA 찾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기술이랑 장비들 다 가지고 있지 않나? 어떻게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죠? 내 아들 억울하게 죽었는데 빨리 찾으세요. You have technology and equipment that can detect blood after cleaning it. If there was something on me, if I did what you said, some of it would have showed. 자, 이런 헛소리를 귀에 딱지 않게 들었던 배심원들은 1시간의 심의 끝에 도나에게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변결합니다. 20분 넘게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려요. 이 판사는 뭐라고 했냐면 내 평생 이렇게 극악한 범죄는 들어본 적도 없다. 당신은 미시간에서 최악의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 죄값이 당신이 저지른 것에 비해서 결코 가혹하지 않다.
2015년 그녀에겐 1급 살인, 시체 해체 및 절단, 검시관의 허가 없이 시신을 이동시킨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준비할 때 그래도 도나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 정신적으로 아픈 자식을 케어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리 엄마라지만 분명 그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나가 어느 순간 이렇게 무너져서 이런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게 아닌가?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지경까지 갔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램지 시신이 토막나고 고속도로에 뿌려졌다. 이거 나왔을 때 전혀 이 도나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느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램지의 정신질환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단계였대요. 램지는 엄마가 후견인으로 있는 게 너무 싫어서 계속 벗어나려고 했거든요. 뭐 그런 절차가 있대요. 6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 안 일으키고 약 잘 먹고 병원 치료 꾸준히 받고 하면 법원에서 평가해가지고 램지가 원하는 대로 이 후견인 지정을 없앨 수 있다. 이제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램지가 6개월 동안 착실하게 지내고 있었고 실종되기 직전에 법원에다가 후견인 없애달라 요청한 상태였대요. 그런데 도나는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들에 대한 소유욕 아니었을까? 이 끝까지 램지를 데리고 텍사스에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없애버린 것 아닐까? 물론 그 범행이 이해된다는 건 아니에요. 굳이 범행 동기를 찾자면 그런 소유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나가 유죄를 받고 나서 과거 남편 살해된 것도 혹시 도나의 범행이 아닐까? 몰핀 과다 투여해서 살해하고 아들이 몰핀을 훔쳐갔어요. 이렇게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도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화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수사가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또 집에 불났던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도나가 저지른 방화일지 모른다. 이런 의혹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미시간주 세인트레이크 쇼어스에서 발생한 사건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흥미롭게 보셨다면 또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꼭 구독하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